불이 있기 전 인간에게 밤은 무엇이었을까? 하루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간대였을까? 아니면 인간의 삶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영역이었을까? 이 질문을 단순히 밤은 어두웠다는 말로 시작하면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어둠은 현상이고 밤은 조건이다. 불 이전의 밤은 시간표의 한 칸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 방식 전체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환경이었다. 낮에 인간은 움직인다. 이동하고 추적하고 선택한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언제 멈출지를 스스로 정한다. 이때 인간은 풍경을 읽는 쪽에 있다. 거리, 높낮이, 움직임의 방향이 모두 판단의 재료가 된다. 하지만 해가 사라지는 순간 이 관계는 즉시 뒤집힌다. 인간이 풍경을 읽는 존재에서 풍경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로 이동한다. 이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다. 전환에 가깝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조건이 어떤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가이다. 밤은 인간에게 단순히 시야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제거한다. 그럼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 밤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이 질문에서 소요는 감정이나 상징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밤을 좋아했는가, 누가 두려워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소유란 누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누가 리듬을 결정했는가, 그리고 누가 물러나야 했는가의 문제다. 불 이전의 밤에는 명확한 비대칭이 존재한다. 어떤 존재는 밤에도 이동하고 사냥하고 우위를 점한다. 반면 어떤 존재는 밤이 시작되는 순간 움직임을 줄이고 숨고 기다려야 한다. 이 차이가 바로 영역의 경계다. 그럼 인간은 그냥 적응하면 되지 않았을까? 정말 그럴까? 적응은 언제나 비용을 요구한다. 그리고 불 이전의 인간에게 밤에 대한 적응은 매우 비싼 상택이었다. 시야는 제한되고 소리는 과장되며 방향 감각은 쉽게 무너진다. 낮에 유효하던 판단 기준은 밤에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낮에 인간은 실수를 수정할 수 있다. 잘못된 길을 가면 되돌아오고 위험을 감지하면 거리를 벌린다. 하지만 밤의 실수는 수정되기 전에 결과를 낳는다. 밤은 인간에게 한 번의 판단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지점에서 흔한 오해가 등장한다. 밤과 낮의 차이를 단지 감각의 강약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낮은 밝고 밤은 어둡다. 그래서 밤은 그저 낮의 불편한 버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 이전의 세계에서 밤은 낮의 열합판이 아니었다. 낮과 밤은 동일한 무대가 아니었다. 규칙이 달랐다. 낮에는 인간이 환경을 시험한다. 밤에는 환경이 인간을 시험한다. 이 차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밤이 되면 인간은 더 이상 리듬을 설정하지 못한다. 언제 이동할지, 언제 멈출지, 언제 소리를 낼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대신 외부의 신호에 반응한다. 소리가 나면 멈추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숨는다. 주도권은 인간의 몸 밖으로 이동한다. 이 상태를 우리는 취약함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권한 상실이다. 밤은 인간에게서 행동의 권한을 빼앗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더 짚어야 한다. 불 이전의 인간은 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다. 밤은 늘 반복되었고 인간은 그 안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사실과 밤이 인간의 영역이었다는 말은 다르다. 폭풍 속을 건넜다고 해서 폭풍이 길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밤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은 밤을 통과했지만 밤을 운영하지는 못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밤이 인간의 삶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밤이 인간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불 이전의 밤은 인간에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조건은 일방적으로 주어졌고 인간은 그 조건 안에서 선택지를 줄여야 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노출을 줄이고 시간을 견뎌야 했다. 이때 밤은 더 이상 하루의 일부가 아니다. 하루의 리듬을 끊는 장치다. 낮이 인간의 시간이라면 밤은 인간의 시간을 중단시키는 구간이다. 그래서 불 이전의 밤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말하는 편이 정확하다. 밤은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의 운영 모드였다.
인간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모드. 이 모드 안에서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계획하는 주체가 아니라 반응하는 객체에 가깝다. 이것이 바로 밤이 만들어낸 비대칭이다. 정리해보자. 불 이전의 밤은 단순히 어두운 시간이 아니었다. 인간이 세계를 읽지 못하고 세계에 의해 읽히는 상태였다. 그 결과 행동의 리듬은 인간의 손을 떠났다. 그래서 이 블록의 결론은 도덕적이지도 상징적이지도 않다. 단순한 구조적 진술이다. 불 이전의 밤은 인간을 주도적 위치에서 밀어내는 하나의 체제였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 체제 속에서 인간은 완전히 무력했을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을까? 불이 없던 시절, 밤은 인간에게 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정면으로 맞섰을까? 숨었을까? 아니면 몸 자체를 바꿔버렸을까? 질문은 세 가지 선택지로 정리된다. 완전히 숨는다. 생물학적으로 적응한다. 혹은 사회를 다시 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용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밤은 개인의 담력 테스트가 아니라 집단의 운영 문제였다. 그럼 왜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았을까? 정말 그럴까? 완전히 숨는 전략은 직관적으로 가장 안전해 보인다. 움직이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 위험도 줄어든다. 하지만 이 전략은 오래 갈 수 없다. 인간의 생존은 멈추지 않는다. 배고픔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오고, 물은 저장되지 않으며, 아이는 울고 부상은 곱는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매일 이동해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먹이를 따라가고 계절을 따라 움직이고 안전한 지형을 찾아야 한다. 완전한 은신은 결국 정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정지는 생존의 비용을 폭발시킨다. 밤 한 번을 숨는 건 가능해도 밤이 반복될 때마다 완전히 숨어야 한다면 그 집단은 곧 굶거나 마른다. 즉, 숨는 전략은 단기 처방이지 체계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지, 몸을 바꾸는 것. 밤에도 잘 보이도록, 밤에 더 잘 들리도록, 밤에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우리는 여기서 현대의 지식 때문에 쉽게 착각한다. 진화는 늘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느껴진다. 필요가 생기면 몸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생긴다고 말이다. 하지만 불 이전의 인간이 당장 필요한 건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밤이었다. 진화는 세대 단위로 진행된다. 밤에 적응한 눈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존과 선택이 반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실패가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야행성에 최적화된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눈의 구조도, 움직임도, 신경의 반응도 기본값이 다르다. 밤에 강한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따라잡는 적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가능하더라도 그건 그 인간이 더 이상 지금의 인간이 아닐 때다. 그러니 생물학적 적응은 답이 아니다. 적어도 불이 없던 시대의 긴 밤을 버티는 즉각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제 남는 것은 세 번째다. 사회적 재조직. 정확히 말하면 밤을 견디기 위한 집단 운영의 발명이다. 이 선택지는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지 않다. 근육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시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집단의 규칙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이 없으면 인간은 빛을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조건을 바꿀 수 없고 배치를 바꿔야 한다. 어디서 밤을 보낼지, 어떻게 모일지, 누가 깨어 있을지, 누가 잠들지. 이 결정들은 몸의 능력이 아니라 구조의 능력이다. 첫 번째는 장소다. 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덜 위험하게 만드는 지형을 고르는 것. 바람이 한쪽으로 흐르는 곳, 시야가 트인 언덕, 뒤가 막힌 바위, 좁은 입구의 동굴. 이 선택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접근 경로를 제한하기 위한 방식이다. 밤의 위험은 방향에서 온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 그러니 밤을 견디는 첫 기술은 방향을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치다. 한 덩어리로 뭉치는 것. 여기서 뭉친다는 건 감정적 유대가 아니라 방어적 형태다. 흩어져 있으면 각각이 표적이 된다. 모이면 위험은 분산되고 감지는 집단화된다. 세 번째는 역할이다.
밤에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잠들 수 없다. 이건 용기나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확률의 문제다. 모두가 잠들면 위험을 발견할 시간은 0이 된다. 누군가 깨어있으면 그 0이 1로 바뀐다. 그 1은 때로 생존과 죽음을 가른다. 그럼 정말 한두 명이 깨어있는 것만으로 달라졌을까? 달라진다. 왜냐하면 밤의 싸움은 승리가 아니라 회피이기 때문이다. 포식자와 맞붙어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 포식자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알아채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모여서 먼저 숨는 것이다. 즉, 밤을 견디는 힘은 타격에서 나오지 않는다. 시간을 벌어주는 체계에서 나온다. 네 번째는 수면 방식이다. 밤이 길수록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취약한 구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밤을 통과하기 위해 한 번에 깊게 잠드는 방식이 아니라 교대로 깨어있는 방식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아. 짧게 자고 다시 깨고 누군가 다시 자고. 이건 생물학적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오해를 제거해야 한다. 불이 없던 인간이 밤을 이겨낸 것은 대담함 때문이라는 오해. 마치 누군가 더 용감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처럼 말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밤이 요구한 것은 대담함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규칙이다. 용기는 한 번 폭발하고 끝나지만 규칙은 매일 작동한다. 용기는 개인의 미덕일 수 있지만 생존은 개인의 미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밤처럼 확률이 지배하는 환경에서는 더 그렇다. 그래서 불 이전의 인간에게 가장 현실적인 무기는 몸의 능력이나 담력이 아니라 집단이 스스로를 운영하는 방식, 즉 규율이었다. 누가 언제 깨어 있을지, 어디로 이동할지, 얼마나 소리를 낼지, 어떤 신호를 쓰고 언제 움직일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밤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완전히 일방적이진 않게 된다. 결론은 분명하다. 불이 없던 시절 인간은 밤을 몸으로 이기지 않았다. 집단의 형태와 규칙으로 밤의 압력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질문이 열린다. 이 규칙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규칙을 따르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밤이 내려오면 집단 안의 질서는 조용히 바뀐다. 소리가 크지 않다. 선언도 없다. 하지만 중심은 이동한다. 낮 동안 중심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멀리 보고 빨리 걷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사냥에 능하고 길을 잘 알고 판단이 빠른 사람. 낮의 세계에서 권위는 대체로 이런 능력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밤이 오면 이 기준은 더 이상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보는 능력은 급격히 무력해지고 빠른 이동은 오히려 위험해진다. 낮에 강점이었던 능력들이 밤에는 리스크로 바뀐다. 그렇다면 밤은 무엇을 요구할까? 힘일까? 속도일까? 아니다. 밤이 요구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능력이다. 여기서 권력의 이동이 시작된다. 밤은 더 강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지 않는다. 밤은 더 안전하게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넘긴다. 그럼 정말 힘센 사람이 쓸모없어지는 걸까? 정말 그럴까?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중심이 되지 못할 뿐이다. 밤의 조건에서는 힘이 혼자 작동하지 않는다. 힘은 지시를 받아야 하고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고 규칙 안에서만 의미를 받는다. 밤이 되면 집단은 하나의 질문에 직면한다. 지금 무엇을 하면 가장 덜 위험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멈춰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밤에는 판단의 속도가 아니라 판단의 신뢰도가 중요해진다.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틀리지 않는 것이 더 큰 가치가 된다. 이 순간부터 권력은 근육에서 이동해 조율로 옮겨간다. 밤이 만든 첫 번째 변화는 역할의 분화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모두가 앞에 나서지 않는다. 누군가는 지켜보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만든다. 이때 생겨나는 인물이 있다.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움직이지 말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소리를 줄이자, 방향을 바꾸자, 여기서 멈추자 라고 제안하는 사람. 이 말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박수도 없고 성취감도 없다. 하지만 이 말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집단 전체가 위험해진다. 여기서 권력의 본질이 드러난다. 밤의 권력은 명령하는 힘이 아니라 따르게 만드는 힘이다. 누군가의 말이 밤에 받아들여진다는 건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틀리지 않음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밤은 실수를 기억하는 환경이다. 한 번의 잘못된 소리, 한 번의 잘못된 이동,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집단 전체를 노출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밤의 권력은 축적된다. 저 사람의 말은 밤에 위험하지 않았다. 이 기억이 쌓일수록 그 사람의 위치는 변한다. 우리는 종종 원시사회를 단순하게 상상한다. 가장 힘센 사람이 지배하고 나머지는 따른다. 그러나 밤은 이 상상을 무너뜨린다. 밤에는 개인의 실패가 개인에게만 돌아오지 않는다. 한 사람이 실수하면 모두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밤의 집단은 개인의 돌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흔한 오해를 하나 제거해야 한다. 권력은 언제나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생각이다. 특히 신체적 능력에서. 하지만 밤에서는 반대다. 밤의 권력은 개인의 능력을 묶는 데서 나온다. 누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가 아니라 누가 언제 싸우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단은 더 많은 규칙을 필요로 한다. 신호는 단순해지고 행동은 제한되며 말수는 줄어든다. 이 모든 것은 자유를 줄이지만 생존 확률을 높인다. 그리고 이 규칙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진다. 규칙을 만든 사람일 수도 있고, 규칙을 기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규칙을 어길 때 죄지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가장 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너무 강하면 위험하다. 강한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유혹에 따지기 쉽다. 밤은 그런 충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밤은 신기한 균형을 만든다. 힘 있는 사람은 통제받고 조율하는 사람은 중심에 선다. 이는 윤리적 진보의 이야기가 아니다. 환경이 요구한 기능의 재배치다. 밤은 집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다시 정하라. 그 결과 낮의 위계와 밤의 위계는 어긋난다. 낮에는 앞서던 사람이 밤에는 뒤로 물러난다. 밤에는 말이 적고 결정이 늦지만 실수가 적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중심을 차지한다. 이 중심은 임시적일 수도 있다. 밤이 끝나면 다시 이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환경에 따라 이동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밤이 만든 정치다. 제도도 법도 없지만 족관에 의해 작동하는 질서. 그래서 불 이전의 밤은 인간 집단 안에서 새로운 권력 기준을 실험하는 장이었다. 누가 신뢰받는가? 누가 규칙을 지키게 하는가? 누가 집단의 리듬을 조절하는가? 결론은 분명하지만 단순하지는 않다. 불 이전의 밤은 힘으로만 중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증명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율과 신뢰라는 기준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결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보이지 않는 밤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옳은 선택을 판단하기 시작했을까? 밤에 들어서면 인간은 더 이상 본다고 말하기 어렵다. 눈은 열려 있지만 판단은 눈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남는다.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을 근거로 안전하다고 결정했을까? 직감일까? 운일까? 아니면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였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불 이전의 밤에서 안전은 감각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결과였다. 그 지식은 개인의 머릿속에만 있지 않았다. 공유된 형태로 존재했다. 밤은 눈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감각과 기억을 전면으로 끌어낸다. 소리, 냄새, 바람의 방향, 땅의 질감. 이것들은 각자 느껴질 수 있지만 혼자만의 해석으로는 위험하다. 밤에 필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합의된 해석이다. 그럼 왜 각자 느낀 대로 움직이면 안 됐을까? 정말 그럴까? 밤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다. 정보의 과잉이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소리도 과장되고 익숙한 움직임도 위협처럼 느껴진다. 각자가 느낀 대로 반응하면 집단은 즉시 흩어진다. 그래서 밤의 집단은 감각을 줄이고 해석을 고정하려 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공통된 기준이다. 어디까지가 안전한 범위인지, 어떤 소리는 무시해도 되는지, 어떤 신호가 들리면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 기준들은 자연에서 바로 나오지 않는다. 경험에서 걸러진다. 반복된 밤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해석만 남는다. 예를 들어보자. 밤에 들리는 소리 중에는 위협이 아닌 것도 많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 작은 동물의 이동, 멀리서 울리는 소리.
이 모든 것에 반응하면 집단은 밤새 움직여야 한다. 그건 곧 노출을 의미한다. 그래서 집단은 배운다. 이 소리는 괜찮다. 이 리듬은 위험하지 않다. 이 방향에서 오는 소리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분은 개인의 직감이 아니다. 공동의 기억이다. 지난번에도 이 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 저 소리 다음에는 항상 문제가 생겼다. 이런 기억이 쌓여 밤의 사전이 된다. 밤의 안전은 이 사전을 얼마나 정확히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다. 누군가 혼자 다른 해석을 하면 그 순간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밤에는 독창적인 판단이 환영받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오해를 제거해야 한다. 안전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생긴다는 생각이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안전했다는 식의 회고. 하지만 불 이전의 밤에서 운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운에 의존하는 집단은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밤은 매일 반복되기 때문이다. 우연히 구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안전은 예측에서 나온다. 그리고 예측은 표준화된 반응에서 나온다. 밤에 어떤 신호가 오면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누군가는 먼저 움직이고 누군가는 뒤에 남고 누군가는 소리를 막는다. 이 역할 분담은 상황마다 새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이미 정해져 있음이 중요하다. 밤에는 회의할 시간이 없다. 의견을 나눌 여유도 없다. 그래서 밤의 규칙은 낮에 만들어지고 밤에는 실행만 된다. 이 규칙들은 단순하다. 복잡하면 어둠 속에서 기억되지 않는다. 단순하지만 엄격하다. 어기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밤은 인간에게 특별한 학습 환경이었다. 무엇이 허용되는지, 무엇이 금지되는지, 어디까지가 안전한 선인지, 이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낮에는 규칙을 어겨도 수정할 기회가 있다. 밤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밤의 규칙은 더 보수적이고 더 반복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식의 성격도 바뀐다. 낮의 지식은 개인의 기술과 가깝다. 잘 던지는 법, 잘 달리는 법, 잘 보는 법. 하지만 밤의 지식은 집단의 합의에 가깝다.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지, 언제 멈출지, 무엇을 무시할지. 이 지식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는다. 행동으로 학습된다. 어릴 때부터 같은 방식으로 밤을 통과하고 같은 신호에 같은 반응을 보며 몸이 먼저 규칙을 기억한다. 그래서 밤의 안전은 직감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타고난 직감이 아니다. 길들여진 직감이다. 집단이 수없이 조정한 결과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이 모든 규칙과 지식은 밤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밤은 여전히 위험하다. 예측을 벗어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한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것,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반응을 표준화하는 것. 이것이 불 이전의 인간이 만든 안전의 정의였다. 그래서 불 이전의 밤에서 안전은 느낌이 아니라 기억이고 운이 아니라 규칙이며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집단의 합의였다. 이 블록의 결론은 단순하다. 불이 없던 시대의 밤의 안전이란 공유된 지식과 규칙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남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과 지식은 밤을 바꾸지 못했을까? 아니면 단지 밤을 견디게 했을 뿐일까? 불이 등장하는 순간 밤은 사라졌을까? 아니면 단지 다른 모습으로 물러났을까? 이 질문은 종종 너무 단순하게 다뤄진다. 불은 어둠을 몰아냈고 인간은 밤을 정복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핵심을 놓친다. 불의 진짜 힘은 밝힘이 아니다. 불의 힘은 경계를 만드는 데 있다. 불 이전의 밤은 연속된 하나의 상태였다. 어디까지가 안전이고 어디서부터가 위험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밤은 통째로 인간의 바깥에 있었다. 인간은 밤 안에서 움직였지만 밤을 나누지 못했다. 불이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달라진 것은 밤 속에 선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보이는 선이 아니라 작동하는 선. 여기까지는 인간의 영역, 그 너머는 아니다. 이런 구분이 가능해졌다. 그럼 불은 밤을 빼앗은 게 아니라 나눈 걸까? 정말 그럴까? 불은 밤을 지우지 않는다. 어둠은 불 주변에서만 밀려난다. 조금만 떨어지면 밤은 여전히 그대로다. 하지만 이 조금이 결정적이다. 불은 작은 원을 만든다. 그 원 안에서는 인간이 리듬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언제 앉을지, 언제 일어날지, 언제 말을 할지. 밤이 정해주던 타이밍을 인간이 되찾는다. 이 원은 단순히 밝은 공간이 아니다. 감시가 가능한 공간이다.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움직임을 조율할 수 있고, 실수를 즉시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이다. 불 이전의 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접근이었다. 누가, 어디서, 어떤 속도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것. 불은 이 조건을 깨트린다. 빛빛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시야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충분한 시야를 준다. 그리고 이 충분함이 밤의 균형을 바꾼다. 포식자의 입장에서 보자. 밤은 그들의 시간이었다. 어둠은 접근을 숨겨주고 인간의 반응을 늦춰주었다. 불이 켜진 공간은 다르다. 접근은 노출되고 타이밍은 예측 가능해진다. 포식자의 장점은 줄어들고 인간의 협동은 강화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이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불은 인간의 약점을 줄였다. 밤이 만들었던 비대칭을 완화시켰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시간이다. 불 이전의 인간에게 밤은 중단의 시간이었다. 활동이 멈추고 기다림이 시작되는 시간. 불은 이 중단을 느슨하게 만든다. 완전히 같은 활동을 하지는 못한다. 사냥도 이동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멈추지는 않는다. 도구를 손질하고 음식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다음 날을 준비한다. 이것은 단순한 여가의 확장이 아니다. 불은 하루를 늘린다. 그리고 하루가 늘어나면 조직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다. 낮에 만들지 못했던 규칙을 밤에 아듬고 낮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불 옆에서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밤을 견디는 시간에서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다. 불이 등장하자 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이런 식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 밤은 여전히 위험하다. 불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작동한다. 불을 떠나는 순간 밤은 다시 원래의 얼굴을 드러낸다. 그래서 불은 밤을 없애지 않는다. 밤을 쪼갠다. 불이 있는 곳은 주인이 있는 밤이 된다. 불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주인 없는 밤이다. 이 분할이야말로 불의 핵심 효과다. 이제 밤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다. 관리 가능한 영역과 피해야 할 영역으로 나뉜다. 인간은 더 이상 밤 전체에 복종하지 않는다. 자신이 만든 영역 안에서만 밤과 협상한다. 이 협상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밤은 여전히 외부에 있다. 하지만 밤은 더 이상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불은 밤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밤이 인간에게 행사하던 일방적인 권한을 빼앗았다. 이전에는 밤이 말했다. 이제 멈춰라. 불 이후에는 인간이 말할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밤은 더 이상 하나의 체제가 아니다. 공간에 따라 다른 조건을 가진 환경이 된다. 이 블록의 결론은 분명하다. 불은 밤을 지우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인간의 리듬을 강제로 결정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렇게 쪼개지고 관리된 밤 속에서 인간은 정말로 안심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종류의 밤이 시작된 것일까?